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가장 화제였던 회사 스페이스X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상장 직후에 순자산 1조 1천억 원 달러를 넘기면서 세계 첫 조만장자가 되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약 1670조 원이에요. 지분 구조를 보면 머스크가 경제적으로는 42%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으로 보면 85.1%예요. S1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1년 락업이 걸려 있어요. 회사 직원들도 같이 좋았는데 4,400명 넘게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 중에 400명 넘게는 1억 달러, 그러니까 1,400억 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쥐었다라고 하거든요. 한 회사에 상장으로 이만한 부가 한 번에 만들어진 건 솔직히 좀 드문 장면이기는 했어요. 다만 이건 주가로 환산한 평가액이라 언제든 출렁일 수 있는 숫자이기는 하죠. 그런데 화려했던 건 딱 여기까지였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상장 초반에는 이틀 만에 43% 넘게 올랐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거든요. 이후 2주 사이에 무너졌는데 특히 어느 두 거래일엔 시가총액이 약 6,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50조 원이 날아갔어요. 시총이 거의 2조 7천억 원 달러에서 2조 달러 근처까지 빠진 거예요. 머스크가 세계 첫 조만장자가 되었다라고 떠들썩했던 게 불과 열흘 전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뒤집힌 거죠. 솔직히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2주가 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숫자로 정리하면요. 공모가가 135달러였는데 첫날 19.2% 오르면서 160달러로 마감했고요. 6월 16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가 225달러까지 갔어요. 근데 6월 22일 종가가 154달러 60센트. 고점 대비 31.5% 빠진 거죠.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역대 가장 화려하게 상장한 회사가 2주 만에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 사이 시장은 뭘 보기 시작한 걸까?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 뉴스였어요. 상장한 지 약 열흘 만에 회사가 최소 200억 달러까지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만기 5년에는 30년짜리 담보 없는 시니어 무담보 채권이고요. 사실 채권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금리가 낮을 때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근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 상장하자마자부터 빚을 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분위기였어요. 돈을 어디에 쓰냐면 XAI를 인수할 때 썼던 브릿지론을 갚는 데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번 돈을 XAI 쪽이 당겨 쓰는 그런 구조인 거죠. 더 묘한 건 6월 19일 기준으로 현금을 1,008억 달러나 깔고 있거든요.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에도 순손실이 49억 달러를 내는 회사가 곧장 빚까지 내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회사 현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선이 구경거리에서 현금으로 옮겨간 순간이죠. 이게 얼마나 큰 상장이냐면요. 이 막대 한번 보시면 스페이스X가 이번에 약 750억 달러를 조달했어요.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대 규모 IPO였거든요. 2위였던 사우디 아람코가 294억 달러였는데 그 2배가 훌쩍 넘죠. 3위 알리바바, 4위 에이지뱅크, 5위 소프트뱅크를 다 합쳐도 스페이스 하나에 못 미쳐요. 첫날 수익률도 19.2% 올랐는데 아람코가 10%, 알리바바가 38%였던 거랑 비교하면 중간쯤이고요. 근데 여기서 봐줄 게 하나 있어요. 공모한 게 5억 5,500만 주인데 이게 전체 주식의 한 4에서 5%밖에 안 되거든요. 유통되는 물량이 그만큼 적다라는 건데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워낙 크게 화려하게 등장한 만큼 흔들릴 때 그 진폭도 커졌던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 회사가 실제로는 뭘로 돈을 버는지 한번 짚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하시면 로켓을 떠올리시는데 매출 한번 보시면요. 로켓 회사가 아니에요. 이 도넛을 보시면 2025년 총 매출이 187억 달러였고 전년 대비 33% 늘었거든요. 구성을 보시면 위성인터넷, 스타링크가 114억 달러로 61%예요. 매출의 절반을 훌쩍 넘죠. 우주 발사 사업이 41억 달러로 22%, AI 부문이 32억 달러로 17%고요. 특히 스타링크는 세그먼트, 에비타가 72억 달러, 마진이 63%까지 나와요. 회사에 진짜 현금을 만들어내는 곳이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로켓이라는 간판 뒤에서 실제 살림은 위성인터넷이 책임지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 스타링크가 지금 체질이 좀 바뀌고 있어요. 흐름을 3단계로 보면요. 첫째, 지금은 소비자용 인터넷 구독이 중심이에요. 매출의 61%고 한 달에 66달러에서 81달러 정도 받고요. 둘째, 여기서 기업이랑 정부 쪽 매출을 키우고 있어요. 이 부분이 42억 달러. 셋째, 회사가 미는 미래는 AI 컴퓨팅 임대예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워서 그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엔트로픽이나 구글 같은 곳이 대규모로 컴퓨팅을 빌리는 계약이 거론되고 있고요. FCC에서 낸 서류에는 궤도 데이터 센터로 작용하는 100만 개의 위성 군집을 띄우는 게 카르다쇼프 2단계 문명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회사가 그리는 그림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다만 이건 아직 그림 단계라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가 스타링크의 2025년 현금 흐름인데요.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플러스 68억 달러예요. 영업만 보면 분명 돈은 벌고 있어요. 그런데 설비 투자로 207억 달러를 썼거든요. 그래서 2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39억 달러가 돼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조금 더 많은 거죠. 좀 더 뜯어보면 2025년 순손실이 49억 4천만 달러였고요. 설비 투자 207억 달러 중에서 AI만 127억 달러, 그러니까 61%가 더 들어갔어요. 이 AI 부분 영업 적자만 63억 5천만 달러이고요. 조정 에비타로는 66억, 영업 현금 흐름은 68억 달러인데 자본 지출이 그걸 다 덮어버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번 돈을 XAI가 쓴다. 앞에서 봤던 그 200억 달러 채권도 배경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이 현금 구조였던 거고요. 그렇게 끌어모은 돈으로 뭘 하려는 거냐? 그게 이 AI1이에요. 한마디로 우주에서 AI를 돌리겠다는 거죠. AI1 궤도 데이터 센터인데요. 지속 컴퓨팅 파워가 120kW, 날개폭이 70m로 보잉 7478보다 크고 고도 약 600km에서 띄운다라고 해요. 머스크는 AI 위성은 스타링크 위성보다 훨씬 단순하다. 태양광 패널 위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FCC에는 최대 100만 기까지 신청을 해놨어요. 올해 1월 30일이었고요. 프로토타입 2기를 2027년 초에 띄운다라는 계획이에요. 수요 쪽도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엔트로픽이 2029년까지 월 12억 5천만 달러, 구글이 월 9억 2천만 달러, 약 11만 개 GPU 규모로 컴퓨팅을 빌리겠다라는 계약이 거론된 거거든요. 그림은 분명히 크죠. 다만 이게 2027년에야 프로토타입이 뜨는 얘기라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는 점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졌는데도 매출 대비 주가로 보면 약 104배에서 107배예요. 매출의 100배가 넘는 거죠. 모닝스타는 적정 주가를 주당으로는 약 63달러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154달러, 모닝스타 기준으론 적정 주가의 2배 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절반밖에는 안 빠졌다는 시각이 나오는 거고요. CFRA는 아예 매도 의견의 목표가를 115달러로 잡았어요.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는 더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S1에 적힌 시장 규모 추정치를 두고 환각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본인 추정은 그보다 훨씬 보수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건 맞는데 싸졌다기보다는 덜 비싸졌다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한쪽 시각이고요. 정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바로 다음에 해볼게요. 근데 반대편 이야기도 공평하게 들어봐야겠죠? 재밌는 게 같은 회사를 두고 월가 의견이 정확하게 갈렸다는 거였어요. 이건 아직 시장에 합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강세 쪽을 보면 세쿼이아 머가이어는 머스크를 세대를 대표하는 기업가로 봤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AI 혁명을 다음 단계이자 기술 섹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어요. 중립도 있었어요. K뱅크는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섹터 웨이트, 그러니까 중립을 줬는데 스타쉽, 가시성이 확인되기 전까진 위험과 보상의 균형이라고 봤거든요. 반대로 약세 쪽은 모닝스타가 상당히 고평가되었다라고 했고 CFRA는 매도 115달러, 한투자은행은 이건 시장이 정한 가격이 아니라 사람이 원한 가격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끼리 정반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주식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양쪽 다 진짜 베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스페이스X 한 종목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우주 관련들이 같이 흔들렸거든요. 이 표가 스페이스X 생태계 관련주 12개인데 한 주간 평균 1.8% 빠졌어요. 로켓랩이 한 주간 2.1% 빠졌는데 마침 6월 22일이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날이었는데도 그날 6.5%나 빠졌고요. 로키드 마틴이 8.6%, ASTS 스페이스 모바일이 11.7% 빠졌어요. ASTS는 6월 17일 자사위성 3기를 스페이스X 펠컨 9로 쐈는데에도 그랬고요. 순수 우주주들이 대체로 아직은 적자라 같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그림이긴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마벨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이 표에서 유일하게 올해 244% 오른 종목이거든요. AI 커스텀 칩 쪽이라 우주 약세랑은 거의 따로 노는 흐름이었어요. 다만 244%면 이미 많이 오른 거라 마냥 좋게만 볼 일은 아니었고요. 다만 244%면 이미 많이 오른 거라 마냥 좋게만 볼 일은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할 리스크 3가지만 짚을게요. 첫째, 현금 소진이에요. 순손실 49억 달러에 200억 달러 채권까지 더해졌고요. 게다가 아직 적자라서 PE 같은 이익 기준 지표 자체가 안 나와요. 둘째, 유통 물량이 좁아요. 전체 주식의 한 4에서 5%만 시장에 풀려 있거든요. 이러면 적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진폭이 커진다는 뜻이고요. 다행히 한 번에 다 풀리는 절벽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풀리는데 1차가 첫 분기 실적 직후인 7월에서 8월이고요. 181불이 12월 8일, 머스크 지분은 2027년 6월 12일에 풀려요. 물량이 풀리는 시점마다 한 번씩 출렁일 수 있다는 건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개별 종목 하나하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우주 섹터를 통째로 담는 방법도 있어요. 이 나사라는
ETF인데요. 티커가 그대로 나사예요. 올해 18.1% 올랐고요. 다만 상장일이 올해 3월 30일이라 이력은 조금 짧아요. 운용 보수는 0.75%고요. 구성을 보면 스페이스X가 12.1%로 1위고 에코스타가 10.3%, 로켓랩이 9.9%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MDA 스페이스가 올해 102.8%, VMP가 130.7% 오른 것도 눈에 띄는데요. 1년 2배 넘게 오른 자리라 이미 기대가 상당히 반영된 가격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주셔야 하고요. 다만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숫자만 보고 들어가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ETF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ETF까지 봤는데요. 그럼 본인 성향에 따라 어디서부터 접근할지 단계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단계는 개별 종목이에요. 스페이스X나 로켓랩 같은 개별 우주주인데요. 잘 맞으면 수익률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가장 크고요. 적자인 곳도 많아서 부담이 큰 구간이에요. 2단계는 방금 본 나사 ETF예요. 우주 주식을 통째로 묶어서 한 종목에 몰리는 부담을 분산하는 거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ETF예요. 3단계는 QQQ 나스닥 ETF예요. 우주 비중이 큰 건 아니지만 빅테크 관련 대형주에 자연스럽게 분산되고요. 운용 보수도 0.2%로 매우 낮은 편이에요. 4단계는 VOO S&P 500이에요. 미국 대형주 500개에 가장 넓게 분산되어 있고 운용 보수가 0.03%라 가장 낮아요. S&P 500은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빠지고 잘하는 기업은 채워지는 구조라 길게 보고 묻어두기인 적자 생존 방식이 오히려 든든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올해 수익률만 보면 QQQ가 20.4%, VOO가 9.2%로 나스닥 쪽이 더 올랐는데 더 오른 만큼 변동성도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부담되실수록 아래 단계로 갈수록 분산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단계가 정답이라기보단 본인 성향에 맞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대로 가장 컸던 IPO를 두고 시장은 결국 현금 흐름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화려한 구경거리에 현금으로 시선이 옮겨간 거죠. 강세와 약세 의견이 아직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요. 이 합의가 안 된 건 결국 이 회사의 성장을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답을 가늠할 첫 번째 일정이 8월에 나올 첫 분기 실적이에요. 마침 1차 락업 장이랑도 겹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공유고요.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